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이런 용어를 우리가 사회생활 때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회생활 많이 쓰는 계약이에요. 3자란 계약은 지금 9년 연속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뭐 30회, 31회, 32회, 33회 한 번도 빠진 거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험에서도 이건 나온다 봐야죠. 3자란 계약은 사실 할 때 굉장히 많은 건데 용어들부터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뭐가 3자란 계약? 이 3자란 계약을 굳이 말로 쓰자면 독특한 계약이에요. 계약 맺는 계약 당사자와 이 계약의 효력을 받는 효력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계약 맺는 사람은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의 효과는 병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받는 거. 그러면 이런 계약을 왜 맺는 것이냐? 원래 3자란 계약은요. 원래는 두 개의 개념을 잘 잡아 놓으셔야 돼. 두 개의 법률 관계. 이 두 개의 법률 관계로 처리해야 될 것을, 원래 두 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처리해야 될 것을 그 번거로움이라 할까요? 그 어떤 번거로움을 생략하고 어떤 법률 관계의 신속성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개를 처리해야 될 것을 하나의 이 법률 관계로 처리하는 것을 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법률 용어가. 물론 법조문은 539조부터 542조까지 4조문, 이 4개 조문이 있는데 초학자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는 굉장히 이게 어려워 보여요. 그 용어 자체가 다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일단 용어 어려워요. 자, 이게 이제 3자 계약인데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게 뭐가 있나? 3자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게 생명, 예를 들면 여기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보험계약, 예를 들면 대표 3자란 계약이에요. 또는 뭐 수출한 사람들이 운송계약이에요. 수출한 사람들의 운송계약 맺는 거. 뭐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많아. 이게 뭐 하다못해 명절날 백화점에서 명절날 뭐 선물을 뭐 주문하는 거. 이런 것도 다 3자란 계약이 굉장히 많아, 이게 지금 사생활 때. 그럼 예를 바로 들어볼게요. 자, 말을 편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갑이라는 남자가, 갑남이, 보험회사랑, 생명보험이에요. 어떤 보험회사랑, 보험계약을 맺어요. 생명보험계약을 맺어요. 다달이 뭐 50만 원씩 납입하다가 이 보험 계약 기간 동안에 만일 사망하면 보험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사망치 않았을 때는 그 계약상 사망치 않으면 불입한 뭐 원금의 몇 프로는 뭐 돌려주기로 하자. 오케이, 도장 찍었어. 물론 이제 갑남이 있고 여기는 이제 처자식 있겠죠. 배우자 및 비속이 있겠죠. 비속. 우리 사실 비속이라 불러요. 존속, 비속. 그 가입해 꼬아 내고 있다가 보험계약은 이 갑남이라는 사람과 보험회사 맺은 거지. 이들이 계약 맺은 건 아니야 지금. 계약 썼어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야. 그 몇 년간 불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럼 보험금 5억 원을 누구한테 지급해야 돼, 보험회사는? 계약 당사자인 갑남이한테 사망한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죠. 우리 지급을 하면 뭘 통해서? 상속을 통해서 다시 일일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두 개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험계약 맺을 때 보험금 수령권자는 안에다가 처자식이라고 기재해버렸어요. 이거 기재하는 것을 제3자 약관이라 불러요.
사망하면 보험금은 여기다 지급하기로 하자를 집어넣어버렸어. 하나의 보험계약에. 두 개 계약이 맺어진 건 아니야. 하나의 보험계약의 수익권자는 누가? 수령권자는 배우자 및 자식이라 적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망하면 이렇게 두 개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보험금 어떻게 지급하면 돼? 이렇게 직접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간편하잖아. 두 개를 처리할 것을 하나로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효과는 얘들이 받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는 아니야. 계약은 돌아가신 감남이가 같은 거죠.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효력은 직접 받는 거야. 다이렉트 직접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처리해야 될 두 개 처리할 법률 문제를 3자 약관을 살펴보면서 누구한테 지급하기로 한다. 한 개 다이렉트로 한 개 법률 문제로 처리해서 신속성을 꾀하고 그 법률 관계 번거로움을 어떤 복잡성을 그 번거로움을 생략하는 것이 바로 3자 계약이다. 대표적인 생명 보험 계약. 자, 이번에는 운송계약 예를 들어볼게요. 운송계약. 자, 운송계약 예를 들어볼게요. 참 많은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 자, 한국에 있는 수출업자 홍 사장이 수출업자예요.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 스미스 미국 사람이에요. 스미스랑 무역 거래 계약을 체결했어요. 오케이. 그 조건에 팔겠다. 오케이. 그 조건에 내 수입하겠다. 오케이. 보내라. 컨테이너. 컨테이너 10개를 얼마에 사업 팔기로 하고 수출계가 맺어진 거야. 그러면 한국에 있는 수출업자 홍 씨가 한국에 운송에서 찾아가서 운송계 맺는다고요. 저기 냉동 컨테이너 10개를 LA까지 보내는데 운임이 얼마냐? 언제까지 도착시키겠느냐? 좋다. 어제 도착시켰다. 운임은 얼마다? 오케이, 좋다. 내 그 조건에 운송 맡기겠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운송 계약이 맺어지는 거야. 컨테이너 10개를 얼마에 운송해 주기로 하고 언제까지는 도착시켰다. 운송계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얘가 이제 태평양을 그래서 물건이 실었어. 이 배가 운송의 배가 태평양을 떠가서 LA에 드디어 도착해. 약속한 날 도착했어. 그럼 누가 물건 받아야 되는 거야? 계약 당사자인 홍 씨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가 받아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LA가 가서 받아서. 이 계약 당사자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운송계약 맺을 때부터 하나의 운송계약에 3자 약관을 살펴한다. 제3자 약관. 제3자 약관을 살펴한다 그래요. 그래서 LA 도착한 운송물은 누구한테 주기로 한다 하면서 애들한테 운송회사한테 보통 화물 상환증이라고 그래요. 화물 상환증. 화물 상환증. 이걸 하나 발급해달라. 또는 선화증권이라고 선화증권. 니네 선박에 이런 콘테 10개 시켰다는 증서를 발급해달라. 선화증권. 이런 걸 발급받아요. 그래서 계약서 이거 갖고 오는 사람한테 무조건 물건 넘겨주기로 하자. 그렇게 계약서 쓰는 거야. 운송계약서 말미에. 그런 다음에 스미스한테 연락했어요. 저기 스미스 씨, 그 LA까지 콘테 10개가 언제까지는 도착하니까 이 증서 보내줄 테니까 이거 제시하고 운송을 찾아가라. 응? 그러면 뭐요? DHL편으로 이걸 보냈어요. 증권을요. 그럼 LA 도착하면 이거 나타나서 이 증권을 제시하면서 이런 증권을 제시하면서 운송물을 넘겨달라라고 얘기하면 직전에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 LA가 갈 필요 없잖아요. 이게 3자랑 계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이때 이제 용어를 쓸 거예요. 이때 3명이 등장해요. 3명. 자, 3명이 등장하는데 이때 계약 맺는 한국 수출업자, 보험계약 가입하는 아까 감남이 이런 사람들을 법률용어 뭐라 부르냐? 법률용어로 요약자라 불러요. 요약자. 이 일본 한자 용어예요. 요약자. 필요할 요자를 써갖고 요약자. 또 이때 운송을 넘겨주는 보험금을 지급해준 보험회사, 운송은 운송회사, 여기를 낙약자라고 불러요. 낙약자. 이게 우리말이 아니지. 이게 한자 용어죠. 낙약자.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처자식, 운송을 넘겨받는 미국 수입업자 스미스, 이런 사람들을 수익자라 불러요. 수익자. 자, 한국의 수출업자, 보험에 가입하는 감남이 같은 사람은 뭐라 부른다고요? 요약자. 보험금을 치면 보험회사, 운송 넘겨주는 운송회사 같은 데를 뭐라 부른다고요? 낙약자.
요약자, 낙약자. 그 보험금 지급받은 처자식. 미국의 LA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증권을 제시하면서 운송 넘겨받은 스미스 같은 사람 뭐라 부른다고요? 수익자. 이게 부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법적 내조문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요게 이제 549조부터 542조까지 내조문이 법조문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 다음에. 근데 여기 보면 이 요약자를 법조문에는 이렇게 부르는 거 학자들이 법조문에는 요약자를 채권자라 불러요. 채권자. 같은 말이에요. 채권자. 운송회사, 보험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운송회사. 그 보험회사를 얘를 채무자라 불러요. 채무자. 같은 말이에요. 이거 운송을 넘겨받는 이익 보는 사람, 수익자.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법조문에는 제3자라고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이게 불러요. 법률 용어야, 이게 용어. 이때, 약속이에요. 용어이기 때문에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이다. 이때, 요약자, 홍씨와 낙약자, 운송회사 사이, 보험을 가입하는 감남이와 보험의 사이, 얘네 둘의 관계를 뭐라 부르냐, 법률 용어로. 얘네 둘의 관계를. 기본, 운송계약 말고 보험계약 맺는 거, 기본, 법률관계 또는 기본 계약관계, 기본 법률관계, 기본 계약관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용어 뭐냐 요약자, 운송업자, 운송회사의 관계 여기를 보상관계라 불러. 보상관계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운송회사와 수출업자 홍씨의 관계, 보험에 가입한 감남과 보험회사 관계를 요거를 보상관계라 불러. 보상관계 이거 더 많이 쓰는 용어예요. 같은 말 보상관계 이거 많이 쓰는 보상관계. 왜, 물론 일본에 대해 만든 일본 한자 용어인데, 왜 보상관계 부르냐? 얘가 때 운송물을 넘겨주면, 여기다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얘로부터 보상을 받아요. 얘가 뭘 해야 돼? 운임을 줘야 돼, 운임을 줘야 돼요. 보험료를 납입해야 돼요. 얘가 여태 뭔가를 이행하면, 보상받는다 그래서 운임을 받아요. 보험을 받아요. 응? 그래서 보상관계를 부르요. 보상관계. 이렇게 부르고, 또 요약자와 수출업자 홍씨와 미국의 수입업자, 운송을 넘겨받는 수입업자 스미스, 사망한 감남과 그 사망보험을 지급받는 처자식의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요 관계를 뭐라 부르냐. 용어들이 이 둘의 관계를, 요거를 대가관계 부르. 보상관계, 대가관계. 용어니까 익혀야 돼요, 이거는요. 민법 시험 보러 가면, 용어로 묻지 알아들으라고 우리말로 슬슬 써서 묻습니까? 이때 남편과 처자식 관계, 수출업자 홍씨와 수입업자 관계 이렇게 안 물어요. 요약자와 수익 관계를 무슨 관계? 대가관계. 법률 용어예요. 요약자, 낙약자 관계 얘네 둘의 관계를 보상관계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 이 계약의 성립 시기. 그럼 운송계약 맺은 날 언제야? 그 LA까지 컨테이너 10개를 운임 얼마고 운송하기로 하자라고 운송계약 맺은 날. 운송계약 맺은 날은 12월 5일이에요. 이날이 계약 맺은 계약일이에요. 계약이 성립한 날이에요. 계약 성립일이에요. 오케이, 사인했어. 그러니까 성립한 날이야. 그런데 LA에 도착한 날 언제까지 운송하기로 해? 12월 28일까지 운송하기로 했어. 이날까지 도착 날짜 얘기예요. 그런데 이 3자랑 계약은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원칙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 계약의 성립 시기와 성립 언제 했죠? 계약 쓴 날. 예를 들면 12월 5일 날 성립했어요. 이 3자가 권리 취득 시기. 권리 이 발생 시기는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달라요.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얘 권리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법정대로 보면 얘 권리 언제 발생하냐? 이 계약 성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언제 나타나서 얘한테 운송에다 나타나서 수익의 의사표시라 그래요. 수익의 의사표시 하였을 때 이때 비로소 권리가 취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의사표시는 언제냐? 12월 29일 날 사망했는데 가족이 나타나서 보험증을 제시하면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얘기한 날 12월 29일이야.
스미스 나타나서 이 증권을 제시해야 돼. 운송, 그 화물 상한증 같은 거. 얘가 보내줬잖아요. 제시하면서 운송을 넘겨달라고 말한 날은 12월 29일이야. 그러면 이걸 수기업에 표시한다 그래. 이날에 권리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3자 권리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자 권리 발생 시기는 운송물을 넘겨달라. 증권 제시하면서 보험 증권 제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말한 날이 언제라고요? 12월 29일. 그럼 이때 권리가 발생하는 거야.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 권리 발생 시기는 언제 발생한다? 이때 비로소 발생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용어들이에요, 용어들. 용어들이 어렵지 않죠? 용어 5개 나왔어요. 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얘네들이 운송계약, 보험계약 맺는 것을 무슨 관계? 보상관계. 보험금 지급받는 처자식과 사망한 남편의 관계. 한국의 수출업자 홍 씨와 스미스, 미국의 수입업자 관계를 무슨 관계? 대가관계. 이렇게 본다는 거. 요거니까 약속이 이걸 연습하셔야 돼. 또 3자란 계약에서 3자 권리 발생은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이날 성립했다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수익자가 나타나서 낙약자에게 뭔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운송을 넣어달라고 왔나? 의사표시할 때. 그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한다. 권리 발생 시기는 수익표시 권리 취득 시기예요. 양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이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원칙을. 자, 요 정도 봐도 좋아요. 이 다음엔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 뭐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 예, 수익자 지, 얘는 법적 지, 어떤 지를 갖고 있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이 다음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용어 낯설어서 어렵지만 배우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파트예요. 사회생활을 연생하는 거야. 아, 생명보험 계약 맺는 거, 수출 운송 계약 맺는 거, 백화점에 선물 주거나 마찬가지야. 백화점에 명절 때 가서 이 갈비 한 세트 얼마입니까? 예, 8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네, 사겠습니다. 그럼 계약은 백화점과 내가 맺는 거야. 그런데 주소는요, 우리 스승님한테 전달해달라. 그럼 계약은 내가 맺죠.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스승님이 수익자가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엄밀하게 간편. 원래는 내가 샀다가 내가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 불편하잖아. 꽃 빼달라는 것도 3자란 계약이야. 자, 잔치집에 또는 뭐 상나서 뭐 조화를 보내려고 그래요. 전화했어요. 3단 화환 얼마입니까? 예, 7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화환 하나 사겠습니다. 대금 입금시켜야지 내가. 보상해줘야지. 그러면 배달은 나 되는 게 아니잖아. 거기다 주소로 거기다 배달하잖아요. 그러면 꽃 배달 계약 맺는 사람은 나고, 나랑 꽃집이지만 꽃을 받는 사람은 제3자가 받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은 거야. 원래는 내가 꽃을 사다가 내가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두 개로 할 것을 하나를 간편 생략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형태다. 좀 용어들이 까다롭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얘네 들의 관계를 대가관계, 얘네 들의 관계를 보상관계로 푼다는 거. 또 얘 권리는 이날 발생하는 거지. 계약 성립했다고 바로 계약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권리 발생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때 권리 발생한다. 오케이. 요 관계 3명, 등장하면 3명. 요거 좀 잘해주세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지나가면, 이렇게 이제, 용어 한번 본 것만 해도 여기 있네요. 용어 한번 본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자, 이제 계약의 소멸이란 파트가 있는데, 이제 계약 소멸시키는 거예요. 계약을 끝내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용어들이 이제 나오는데, 성립한 계약은 언제 계약을 소멸시킬 수도 있어. 아, 상대방이 계약 위반하고, 채무 불이행이라면 계약을 파기해야죠, 일방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해제한다. 이미 성립한 계약을,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법이에요. 거기에는 해제란 말이 있고, 해지란 말이 있어요. 계약을 해지한다. 아, 사람들이 이거 막 써, 이걸. 막 쓰는데 다른 거예요. 해제는 둘 다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야. 어떻게 소멸시키냐? 둘 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해제한다. 근데 일방적으로 하면 일방적 계약이 소멸되는 거지. 상대방이 저 동의 못합니다. 상대방 의사 필요 없어. 이걸 단독행위라 불러요. 내가 일방적 해제한다. 일방적 해버리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소멸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해지라는 건데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법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왜 하는 거냐? 원인이 보통 원인이 이 해제 사유라는 게 있어. 사유. 해지
사유라는 게 있다고요, 보통. 이 사유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 채무를 불이행한대요. 다른 말로 계약 위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교과서 어디 계약 위반이라는 말은 없어요. 계약 위반하는 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하는 거야, 지금? 해제지가. 사람들이 이걸 계약을 파기한다 그래. 일방적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파기. 그걸 해제한다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부당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자, 토지 매매를 맺었는데, 10억짜리 매매 맺으면서 계약금 1억 원에 중간에 중도금 있기로 했어. 중도금 한 달 뒤에 4억 치르고, 잔금은 2달 뒤에 5억 치기로 하자. 이게 계약서야. 그냥 찍었어. 근데 약속한 날짜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치러요. 응? 한 달 뒤에 치는데 한 달이 뭐지? 2달 뒤에 잔금 친 날이 갔는데도 중도금 잔금을 안 치러요. 몇 번 얘기했어. 이걸 최고한다는 거야. 빨리 이행해달라. 계약도 이행해달라. 그걸 최고한다라는 거예요. 최고한다는 말이 독촉이에요, 독촉. 이 독촉장 보내는 게 최고장이라 불러요, 독촉. 민법에서는 빨리 계약도 이행해달라. 이 독촉하는 걸 뭐 한다 부른다? 최고한다 불러, 최고. 이 법률용어는 최고예요. 독촉이란 말은 없어, 법률용어에. 독촉장 보내 내용 증명 보는 건 최고한다는 건 최고. 몇 번 최고, 빨리 이행해달라. 최고했어요. 금방 치르겠다. 금방 치르 몇 번 얘기해. 끝까지 안 치르네? 그래서 드디어 석 달 만에. 중도금 잔금 치르는 날 지금 2달, 3달 지났어요. 2달 지났어요. 석 달 만에 오늘부로 계약을 해제한다. 일방적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해지 사유. 근데 저는 임대차에서 있는데 우리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가에서는 상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에 3기 석 달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돼요. 상가는 3기에 2단 배우면 상가가 아닌 일반 공장, 창고, 일반 토지, 일반 건물 이런 임대차는 2기야, 2기. 2달치 월세 밀려버리면 남은 계약 기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요. 그 해지 사유야. 해지한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상대방이 계약 위반하는 거야. 원래 사유는 다 이제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딱 정해진 법정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요. 법에 정해진 사유가 다 있어, 이렇게. 그렇지만 그 공통점 뭐냐? 계약 위반이야. 계약 위반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내가 파기하는 것을 해지한다 부르는데,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둘 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인데. 해제는 어디다 쓰는 용어냐? 해제는 오늘 용어 쓰는 거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해제는 계약 위반 원인으로 일시적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때는 해제한다 말 써야 돼. 그러면 일시적 계약이란 말이 뭐냐? 일시적 계약은 계약 맺을 때 딱 쌍방간에 한 번만 딱 채권처럼 발생해. 그냥 걸리면 딱 한 번만 발생하지 장래량에서 다달이 계속 발생하는 채권 채무가 아니야. 딱 한 번만 걸리면 발생하면 일시적 계약을 불러요. 자, 내가 백화점에서 밍크 코트를 1,000만 원짜리 코트를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 계약이 맺어지면 나는 백화점에다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밍크 코트 넘겨 받았어요. 그럼 더 이상 새로운 채권이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그래. 잔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매매한 부동산 인도 받으면 다 끝난 거죠? 한 번만 채권처럼 발생하는 건 일시적 계약이라 불러요. 그러면 일시적 계약이라 우리는 매매 계약, 우리 다른 거 시험 보면 없으니까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은 계약서 쓰고 나서 딱 한 번만 채권 채무 발생해서 한 번만 서로 이행하면 더 이상 새로운 채권 채무가 이행할 일이 없어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을 우리 일시적 계약이라 불러요. 근데 계속적, 이거는 뭘 소멸시키는 방법이냐? 이거는 계속적 계약을 소멸시킬 때는 해지한다는 거야. 그럼 계속적 계약이 뭐냐? 원래 계속적 계약은요, 한 번만 채권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다달이 장래량 계속 채권자 발생, 서로 쌍방간에. 자, 고용계약 맺었어요, 고용계약. 계약서 썼죠, 물론. 그러면 다달이, 한 달이 지나면 회사는 나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나는요, 한 달간 일해줄 의무가. 다음 달 되면 또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또 한 달간 일해줄 의무가. 계속 발생하잖아, 고용계약.
그럼 고용계약은 계속적 계약이에요. 다달이 발생하잖아.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자, 임대계약 맺었어. 보증금 얼마에 월세 200 내기로 하자. 그럼 계약기간 동안에 한 번만 월세 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달 지나면 또 월세를 지급할 의무. 임대는요. 임차를 잘 유지 관리해 줄 의무. 계속 발생하잖아. 그럼 고용계약,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장래량은 계속적인 채권이 계속 발생하는 거. 다달이 월세, 다달이 임금. 이런 계속적 계약을 끝내려고 그래. 그때는 해지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계속적 계약 중에서 고용계약이니, 종신정기금이니, 조합계약이니,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야. 우리는 계속적 계약 하나만 딱 봐. 임대차. 이거 하나만 시험 범위. 그러면 아주 정리합시다.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낼 때는 해지한다. 해지한다.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때는 해지한다. 해지한다. 있으면 돼요. 해지. 근데 해제는 계약 위반이야, 물론. 나중에 해제사를 배워요, 우리가. 근데 해제한다면 떨어지면 해제는 뭐가 있냐? 해제는 이 말이 떨어지면요. 계약을 나 매매계약 해제한다. 얘가 나랑 매매계약 맺은 날은 10월 5일인데 잔금을 11월 5일 날 잔금을 치렀는데 잔금을 안 치러요. 몇 번 얘기했어, 매도면. 빨리 잔금 치러달라. 끝까지 안 치러. 한 달에 밀렸어. 그래서 12월 5일부로 드디어 얘가 매도인이 매수했대. 오늘부로 계약을 해제한다. 라는 말이 떨어졌어. 매매계약 해제한다. 잔금 안 치르니까. 그러면 해제는 뭐가 있냐? 해제는 소고표가 있어요. 소고표가 있다. 해제한 날, 이게 해제한 날이야. 해제한 날로부터 계약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한 떨어지면 계약 맺은 10월 5일로 돌아와서 이때부터 이 매매가 다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이걸 뭐라 부른다? 과거로 돌아와 소고표라 불러요. 해제는 뭐가 있다? 소고표가 있다. 매도인이 매서 해제하는 떨어지면 해제한 날부터 계약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맺은 처음으로 돌아와서 1, 2 돌아와서 계약이 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 과거 돌아가서 소멸하는 걸 뭐라 부른다? 해제는 소고표가 있어. 소고표. 해제한 날로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얼리 들어온다. 계약 맺은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야. 10월 5일로 들어와서 이 계약 다 없었던 계약이 되는 거야. 해제는 소고표가 있다. 두 번째, 해제는요 반드시 원상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원상회복. 이 문제가 꼭 발생해요. 해제는 소고표, 해제는 원상회복이란 말이 있다. 그러면 이 두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계약 해제해버리면요. 그럼 계약 맺은 10월 5일로 들어왔다 없었던 계약이 돼버리면 해제되기 12월 5일까지 해제되기 전까지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건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준 건 받은 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해제되기 전까지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돌려주고 돌려받는 문제가 꼭 벌어져요. 해제는 소고표가 있다. 해제하면 떨어진 계약 맺은 첫날로 돌아와서 다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하고 해제되기 전까지 내가 준 것이 있다면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주는 문제. 무슨 문제 벌어진다? 원상회복이라는 문제 벌어진다.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그런데 해지는 너 사폈어. 얘가 영업사원인데 늘 영업 나가면 사우나 가서 놀다 들어와요. 몇 번 심할서 써라. 몇 번 그 경고도 받고 했는데 드디어 안 되겠어. 사폈어. 사표서라는 말이 뭐예요?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무태만 원리로. 해지하면 해지는 소고표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해지는 오늘부터만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이 뭐 하는 거예요? 계약이 소멸하는 거예요. 지난 것은 지난 대로 그러면 임대계를 맺었는데 5년 계약 맺었어. 5년 계약.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공장 임대계약 5년 맺었는데 월세 잘 냈어. 잘 내다가 한 2년 잘 내다가 2022년 9월 달부터 계속 월세 밀리는 거야. 응? 죄송합니다. 금방 드리죠. 속 썩을 것 같아. 내가 원래 우리 민법에는요. 모든 임대차는 상가를 제한 나머지 임대차 2기 2달치 월세 밀리면 남은 계약 기간 끝내버려. 해지할 수 있어요. 봐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4개월 만에 2023년 1월달 아직 2025년까지 몇 년 남았어요. 지금 더 남았어요. 오늘부로 임대계약을 해지한다. 해지한 다음에 떨어지면 해지한 오늘부터만 계약 소멸하는 거지 계약 맺은 2020년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해지는 뭐가 없다? 과거로 돌아가잖아. 오늘부터만 그냥 임대가 끝나는 거야. 오늘부터만 고용관계 끝나는 거지. 과거로 돌아가잖아.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소고표. 돌아가잖아. 또 하나 해지는 뭐가 없느냐. 해지는
원상회복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원상회복이란 말이. 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가 근무 태만하고 농땡이 치고 하다가 회사로부터 고용비가 해지당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월급 다 토해내야 됩니까? 그러면 임대차가 해지했어. 얘 월세 계속 밀려 해지했어. 그러니까 임대인이 받았던 월세지 2년씩 다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준 것은 준 대로. 받은 거 받은 거 끝내고 장래장에서만 아무것도 이제 주고받을 게 없는 거야. 즉 해지는 뭐가 없다? 원상회복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영어 잘 써야지. 해제는 이게 있는 거야. 해지는 이게 없는 거야. 하지만 둘 다 해지고 뭔가 사유가 있어요. 얘가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둘 다 손해배상 물을 수 있어요. 네 잘못으로 계약 해지했다. 손해배상 해줘. 네 잘못으로 계약 기한도 못 채고 해지했다. 손해배상 해줘. 이 손해배상 문제는 모두 발생할 수 있어요. 둘 다. 이건 둘 다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요거죠. 요거. 계속적 계약, 임대차 계약은 해지. 매매 계약은 해지. 소급표인데 원상회복 이거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이 다음에 굉장히 양이 많은데 보통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미리부터 말씀하면 이거는 거의 안 나오고 이 두 문제는 안 내요. 해제를 물어요. 해제. 시험 문제는 뭐 이거 굉장히 이거 뭐 배울 거 많아요, 이게.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해지 사유가 뭐가 있느냐? 자, 들어가기 전에 자, 이제 다시 이제 요거 해지를 구분할 줄 아는 거 많이 쓸 용어예요, 앞으로. 또 사회생활 때도 중요한 거고요. 용어 잘 써야 돼. 안 그러면 그 임대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 아유, 선생님을 아예 무식한 사람. 응? 해지하면 원상회복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받았던 월세 다 돌려줄 거니? 돌려받을 거니? 해지한다면 잘못 쓴 거야. 그 매매계약을 너 중도금 지급하지 않았어. 너 중도금리다 위반하고 있어. 어느부로? 해지한다 그러면요. 해지는 원상회복이 없어요. 그럼 중도금 그런 거 안 돌려주고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 지금요. 이런 거 잘 써야 되는 거야.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다.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주는 문제가 생긴다. 해지는 오늘부터 소급표가 없다. 해지는 이미 주고받은 주고받은 게 있다도 돌려받는 문제가 없다. 응? 이거 잘 써야 되는 거죠. 해지. 이렇게요. 근데 해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해제로 들어온 거예요. 쭉 읽어보면, 이렇게. 뭐, 취소와 구분은 아직 못하고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이거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일단. 요거만 물어요, 시험 문제는. 자, 요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제권 발생 원인, 해제권. 해제한다.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다래요. 근데 해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제의 종류. 하나는 약정해제권. 약정해제권이라고 볼게요. 약정해제권이랑 약정해제권이 있고 하나는 법정해제권이 있어요. 약정해제, 법정해제. 이 두가 나눠져요. 약정해제란 말이 뭐냐? 약정해제는 이런 뜻이에요. 계약을 맺었어요, 지금.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매매 쓰는 용어니까 맺었는데, 약정해제는 어디에도 법률에 규정은 없어. 약정해제라는 말이 뭐냐면 어디에도 법률에 규정은 없다. 법조문에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계약 맺을 때 두 사람 합의로 매도인과 매수 합의로 쌍방 매도 매수인 쌍방 합의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일방적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로 하자를 미리 맺어놓은 거야. 계약서에 법률에 있는 거지. 합의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로 하자는 것을 미리 맺어놓은 것을 약정해제 합의라고 불러요. 약정해제. 이게 대표는 뭐가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지. 대표 생각이 뭐냐면, 우리 법조문에 약정해제라는 용어를 계약서 쓰지 않아도, 자, 보세요. 두 사람이 계약 맺으면서 계약금을, 이렇게 얘기해요.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아무런 말 쓰지 않아도, 약정 해제권이 보류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이게 법조문이에요. 한번 약정해제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는 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정해제 대표적인 사례는 계약금 포기하는 거. 자, 보세요. 계약 맺었어. 이거는 약정해제는 이것은 계약 위반, 그 채무 불이행이라 불러요. 계약 위반을, 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계약 맺는데 뭐 잘못했다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임야 5,000평을 20억에 사업 팔기로 계약 쓰고요.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걸고 왔어. 5%만 걸었어요. 돈이 크니까. 나머지 뭐 중동 잔금을 뭐 19원 어떻게 치료를 하자. 쓰고 왔어. 계약금 1억 걸고 왔어요. 오고 했더니 주변에 다 그래요. 야, 그거 그린벨트에 걸린 거, 그거 도시객선에 걸려요. 개발할 수 없는 보존 녹지 그거. 너 잘못 산 거다. 무슨 20억이냐. 그거 10억도 안 간다. 응? 계약 잘못 맺은 거라는 거야. 근데 중동 잔금 치는 날은 아직 한 달 남았어요. 그럼 매수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라도. 계약금을 포기, 며칠 뒤에 고민하다가 계약금 1억 포기하면서 나 몇 월치 맺은 게 오늘부로 해지한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잖아요. 자, 매도인이 계약금 1억 받았어요. 20억에 매매하기로 하고 1억 받았는데 계약서에 아무런 말 쓰지는 않았어. 그런데 누가 30억에 팔으래. 갑자기 그 다음날. 그러면 하루 만에 전화해서 배약성하면서 저기요, 나 2억 돌려주면서 어제 맺은 계약 그거 해지하면 되는 거 안 되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는 계약금에 100을 상환하면서 매수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서에 아무런 말 쓰지 않아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 계약금 포기한 해제가 약정해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바뀌면 하는 거지. 이게 계약 위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아무런 말 쓰지 않아도 우리 법적으로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금 준 사람이죠. 계약금만 포기하면 받은 사람은 수령자, 계약 받은 사람 매도인이죠. 수령자는 100만 상환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파기할 수 있다. 그걸 무슨 해제라 불러? 그걸 약정해제라 부르는 거예요. 법률 결정이 없더라도 그 약정해제는 계약금 수수한 경우. 이게 바로 약정해제야, 이게 약정해제. 근데 법정해제는 계약서 쓰지 않아도 이거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우리 채무 불이행의 원인이라는 얘기가 계약 위반이야. 계약 위반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법정해제라 부르는 거예요. 응? 이게 법률 규정이 있어. 이건 법률 규정이 딱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자, 이게 법정해제인데 이게 여러분 생각에 이 말을 계약서 써야 되나 안 써도 되나 보세요. 자, 부가 매매계약 맺으면서 잔금 지급일은 12월 15일로 잔금 지급일을 썼어요, 계약서에다. 근데 뭐 거기다 계약서에 만일 잔금 지급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로 한다, 소멸시키기로 한다. 그러면 안 썼어요. 잔금을 안 치르네? 빨리 잔금 치러다. 일단 최고했어. 열흘이 지나 보름이 지나 끝까지 잔금을 안 치러. 매도인이 오늘부로 해지한다.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그게 법정 해제예요. 계약서에 아무런 말 쓰지 않아도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 계약 위반하면 일방적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파기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법정 해제라 불러요. 이건데 이걸 뭘 삼는 건데 이거를요. 다만 이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 다음에 부동 매매에서 계약금 계약에서 조금 배우고 안 배워요. 계약금 계약에서 좀 배워 이건요.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두 사람 계약 맺을 때 계약서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계약을 위반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파기할 수 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무슨 해제라 본다? 우리는 법정해제라 본다. 법정해제라고. 그럼 법정의 사유 몇 가지가 있냐? 사유가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물론 5가지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정해져 있어요. 이 5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정의 사유라 불러요. 자, 이 얘기가 어디 있냐면 법정의 사유. 여기 있어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가 벌어지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제일 많은 사유예요. 시험 문제 거의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이행지체가 뭐냐면요.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안 치러요. 잔금을 끝까지 안 치러요. 계약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응? 이행지체. 이게 제일 많아요.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 잔금 안 치르는 거. 이행지체 때문에 해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행불능이라고 불러요. 이행불능. 이행이 불가능해요. 누구 잘못으로? 지 잘못으로. 물론 채무불이행도 원인에는 왜 약속을 위반하고 있냐? 이것이 채무자,
채무자 귀책 사유로, 지 잘못으로. 얘 잘못 없이 이행이 지체되면 해제하는 거 아니에요? 지 잘못으로. 이 기계를 매매했는데 중고기계 한 대를 얼마에 사고팔게 매매했는데 매매한 기계를 인도 받기 전에 다 때려 부셨어. 매도인이 속상하다가 다 때려 부셨어요. 지 잘못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네. 기계가 있어야지 뭐 이 기계를 인도하지. 지 잘못으로 이행을 불가능 만들었다. 계약 해제해야지. 해제하고 내가 최소 계약금 청구하면 다 찾아와야지. 이행 원상회복. 세 번째는 불완전 이행이에요.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이 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나눠져. 이 다음에 뭔가 이행했는데 완벽한 이행이 안 된 거야. 예를 들면 양복 한 벌을 신랑 결혼식 할 때 턱시도 맞춘 거예요. 결혼식 날짜는 12월 10일인데 11시야. 12월 10일 10시까지는 예복을 도착시키기로 한다. 완성시켜서. 근데 약속한 시간에 웃돌이만 와서 웃돌이만 바지는 했더니 꼬매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완벽한 이행이 아니야. 불완전 이행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제해야죠. 해제해야지만이 내가 그 선불로 맡긴 거 찾아오고 손해상 묻죠. 소급해서 하고. 키 10대 매매했는데 약속한 날 때 7대 넘기고 3대를 못 넘기는 거야. 즉 이행이 됐네. 완벽한 이행은 못 된 거. 응? 그러면 해제할 수 있어요. 불완전 이행. 이건 대표적인 법조문이야, 이게. 그 다음에 채권자 수령지체라는 게 채권자 수령지체. 해제 사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는 매도인이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넘기는 거야. 물건을 넘겨요. 자, 어서 만나서 수출한 제품이야. 언제 만나서 물건 넘겨서 대금 치료하자. 물건 넘기러 장소 왔는데 매수인이 안 나타나요. 빨리 수령해라. 난 약속한 날짜 물건 다 인도하러 왔다. 끝까지 안 받네? 그럼 매도인이 해제해야지 또. 수령지체. 받아줄 의무가 있잖아요. 안 나타나? 약속한 날짜 물건 넘기는데. 여기에 있고요. 이건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거만 일단 보세요. 이건 부적 채무 불이행은 이 다음에 배워요. 해제 사유가 아니다. 이 중에서 첫 문제는 거의 이게 추정을 이루고 다 나온 데만 정해져 있으니 가끔가다 요거 정도 나와요. 이렇게요. 부적 채무.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해제하는 거지. 부적 채무는 요거는 해제 사유가 아니고 뭐가 이행됐을 때 주된 채무가. 부적 채무 불이행은 해제 사유가 아니에요. 잘 되면 기계를 매매하면요. 약속한 데 기계를 인도해 주는 거. 기계를 넘겨주는 게 주된 채무야. 그 기계 인도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지만 기계는 넘어왔는데 보증서를 안 줘요. 보증서. 그리고 설명서를 안 줘요. 보증서를 안 보내줘. 이런 거 안 보내준다고 그냥 해제할 수는 없고 이게 부적 채무라는 거야. 기계 매매가 맺으면 주된 채무가 뭐야? 기계를 인도해 주는 거. 기계를 인도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해제. 이건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이게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는 거지. 딸려있는 이런 거 안 보내준다고 해서 계약 해제하면 되겠느냐. 주된 채무, 부적 채무가 불이행할 때는 해제 사유가 아니다. 이 다음에 여기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제다, 뭐 이런 거 관련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시험 문제가 해제하면 법정이 된지 약정이 된지 이거 정확히 써줘야 되는데 그냥 해제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보통 해제 그러면요. 이 법정 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지만 그 해제는 법정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얘기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들이 여기 관련된 얘기다. 자, 용어들 이 다음에 하루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법정 해제, 약정 해제 이런 걸 들어봤고 해제 구별할 줄 알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소멸시키는 걸 해제한다 부르는 거구나. 이 정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